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절대 권력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액튼 경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비춰보면 정확한 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어느 권력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로 권력과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듭니다. 이 견제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절대 권력, 권위주의, 또 독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54년 전후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 경찰은 이승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자유당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승만을 견제할 세력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화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청렴결백하셨습니다만 그 밑에 있던 자유당 정권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노령화의 문제입니다. 1954년 남해의 외딴 섬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고송, 외로운 소나무라는 시입니다. 섬 안에 우뚝 자란 백척 소나무 홀로 고고하게 사시에 풀을 얻네. 빼어나 우뚝하기 쉬운 일 아니거늘 팔방에 끝없는 바람 혼자 받고 섰구나. 소나무를 보고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이제 80년 생애를 지나가고 있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소나무를 보면서 자신을 느끼셨는지도 모르죠. 소나무 키가 올망졸망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평범한 소나무는 거친 비바람 폭풍 후에 홀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키의 나무들이 있어서 바람을 맞아도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홀로 빼어납니다. 사시에 푸르릅니다. 우뚝 솟은 백척 소나무. 그렇게 한 사람이 탁월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탁월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비슷한 키의 나무들보다 혼자 빼어났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사방팔방 거센 비바람 폭풍우를 홀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승만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띄고 14살에 사서삼경을 마스터합니다. 19살에 배제학당 들어가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 최초의 영어 교수가 됩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 거기다가 조선의 봉건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악마적인 공산주의와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숱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숱한 위기의 순간을 견뎌옵니다. 홀로 빼어나서 사방팔방 바람을 다 맞으면서 80이 되었을 때 이승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80이라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요, 한 동네, 마을 전체에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한 분, 두 분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축하해 주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80이라면 지금으로 치면은 100살을 훨씬 넘긴 고령입니다. 이승만은 늙고 완고해졌고 지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룬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자만심도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귀도 안 들리고 몸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자, 이렇게 절대 권력화되고 노령화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인의 장막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요,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어허 그런가? 웃어 넘길 여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돼서 자만심이 생기고 자꾸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지쳐 있는데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걸 웃으면서 받아주기보다 감히 누가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사람이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드시니까요. 그래도 좀 건강하실 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국회에서 뭐 떠들고 그래도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요. 국회는 원래 비판하는 데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오히려 국회의 비판을 듣고 속상해하는 영부인을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그 연세가 들고 지치니까 감히 저것들이 말이야 내 공로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해? 이러고 강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좋은 보고를 올리면은 문제가 없구나. 좋아하시고 좀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각하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화를 내시니까 알아서 기는 아부파들이 생깁니다. 대통령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또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의 국부신데 국부가 심기가 불편하시면 안 되고 국부가 몸이 편찮으시면 안 되니까 건강하시게 만수무강하시도록 그냥 안 좋은 정보는 알아서 차단하자. 대통령을 위한다는 구실로 사실은 이 현실, 진실로부터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대통령이 늙고 피곤한 마음으로 와갖고 장관들, 광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란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각하의 탁월하신 영도력에 힘입어서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럼 됐네.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먼저. 대통령 피곤하니까 쉬시고. 그 사이에 간신배들이 농간을 부리고 이권을 챙기고 자유당 정권은 말할 수 없이 부정부패해집니다. 이렇게 부패가 점점 심화되다가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선 개헌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2번 하고 물러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당 간신배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시면 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신들의 신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 자리에 모셔놓고 인해장막을 쳐서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됩니다. 건국 대통령이시니까 우리의 국부시니까 이분에 한해서는 대통령을 3번, 4번 계속 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민의원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의원 숫자가 203명, 203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이 남습니다. 135.333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1954년 11월 17일 개헌안을 둘러싸서 표결을 했는데 절묘한 숫자가 나옵니다. 찬성한 국회의원 숫자가 135명입니다. 3분의 2가 135.333 이렇게 되니까 135는 그 아래다. 그러니까 개헌안은 부결이다. 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참 건국 대통령의 최후가 그토록 초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당 몰입애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자유당 원내총무 이재학의 성명서입니다. 현 재적 의원 20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는 135.3333인데 자연인을 정수가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4.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하여 가장 근사치인 135명이 의심할 바 없다. 사람을 135.3명 이러면 사람이 0.3이면 팔다리만 잘라서 이건 0.3이고 오장육부가 붙어 있으면 0.7이고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5.333에 제일 가까운 거는 135다.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초과라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법률적 용어로서 3분의 2의 수를 포함해서 3분의 2와 그보다 많은 수를 지칭하는 것이며 참 산수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죠. 1 이상 그러면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1 초과 그러면 1은 안 들어가고 2,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35명 이상이니까 145명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술한 수학 방법에 의하면 135명의 찬성으로서 개헌안은 가결되는 것이다. 참 대한민국 국회가 산수 노름하는 장이 됐습니다. 이래갖고 어거지를 써서 헌법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죠. 이 무리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저질러집니다. 1960년의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승만이 출마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근데 어거지로 4.4.5입 개헌안 이런 거를 우겨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주시는 화면처럼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조병옥, 장면 이 두 분이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60년 선거가 특이한 점은요, 대통령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부통령의 초점이 맞춰진 선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 나가고 싶을까요? 부통령 나가고 싶을까요?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을 원하지 부통령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조병옥 박사, 장명 박사 모두 서로 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첫째는 여러 가지 실정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승만은 국민들 사이에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워줬고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고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를 걷어다가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5,000년 만에 처음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국민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박사만한 애국자가 없다. 그 대통령 선거는 누가 봐도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나 조병옥이나 이승만이랑 붙어갖고는 승산이 없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1960년 선거가 벌어질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만 85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110살, 120살 정도 되는 고령입니다. 그 고령의 대통령이 언제 서거하는 사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대통령 유고시에 부통령이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요, 괜히 대통령 나가가지고 이승만하고 붙어갖고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고령이시니까 그 이 박사 유고 사태가 생겼을 때 자연히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은 약체였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자유당 부정부패의 주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아주 정말 하늘처럼 하나님 받들듯이 대통령은 모셨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갖고 눈과 귀를 가린 인해 장박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이승만이랑 붙어봤자 안 되고, 둘째는 이승만이 고령이라 유고 사태가 생기면 물려받을 수가 있고, 셋째는 이기붕하고 붙으면 이게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조병옥과 장면이 서로 부통령이 되겠다고 다툽니다. 그러다 결국 표를 많이 받은 장면이 부통령 후보,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이 조병옥 선생이 위종양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국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의학을 가진 병원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병옥 박사가 미국 가갖고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선거 한 달쯤 앞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나마 대통령 후보 나왔던 조병옥 씨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이승만 박사 단독 후보니까 당선되는 건 뭐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부통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 자유당 간신배들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부통령을 빼앗기면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자유당의 전횡과 횡포에 아주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던 야당에 당연히 보복, 청산 과정이 따르게 되죠. 그 부귀영화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자유당 지도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금권을 동원하고 관권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미리 사표를 받습니다. 당신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서 여당의 표가 적게 나오면 넌 이제 해고다. 이런 식으로 참 생계까지 위협해 가면서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드디어 3월 15일 선거 당일에 전국에 걸쳐서 부정의 종합 세트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다양한 방법의 부정선거가 자행됩니다.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야당 지지자들을 두들겨 팹니다. 투표함을 아예 통째로 바꿔치기 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기붕 부통령 당선시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국민들이 누가 봐도 한심스럽습니다. 선거 당일에 벌써 야당은 이런 부정선거는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항의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에 벌써 10여 명이 죽고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70여 명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되도록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해 장박에 둘러싸여가지고 부정선거가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왜 저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아랫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야? 밑에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에게 멘트를 날립니다. 각하의 영도력에 힘입어서 우리 자유당이 압승을 하니까 야당이 불만을 품고 괜히 트집을 잡아서 저런 겁니다. 그 말만 믿고 3월 17일 부정선거 이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야당이 지는 선거인데 하다가 본인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걸 갖고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산 사건 등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며 그 마산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 아주 시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책임이 자유당에 있다고 미루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다. 아주 민심과는 전혀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자유당 수뇌부가 이 국민들의 시위를 눌러버립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막 일어나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나 했는데 4월 11일에 전라남도 남원 태생으로
마산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날 그 꽃다운 소년의 시체가 바다에 떠오른 겁니다. 그 시체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떠올랐으니 아주 참 몰골이 끔찍하겠죠. 거기다가 눈에 슈릇한 자국이 콱 박혀있는 채였습니다. 그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다가 떠오른 걸 보니까 이게 공권력의 참 행사에 의해서 이 학생이 죽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꽃다운 학생의 그 처참한 시체를 보고 잦아들던 시위의 불길이 확 타오릅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다시 하자라고 외침이 아주 방방곡곡에 들리게 됩니다. 자, 이 지경쯤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4월 12일 국무회의록을 보면은 김주열의 죽음을 대통령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선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장관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은 없는가? 이게 그 국무회의록에 남아있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참 비극적인 얘기예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 앞에 놓고 그 간신배들 때문에 눈과 귀가 다 막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서 부정선거 범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선거 잘못됐다고 들은 일 없나? 이렇게 상황을 모르셨습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그때라도 각하 저희가 잘못해갖고 사실은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석고대죄했어야죠. 그러면 그 당시 자유당 수뇌부한테 양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빨갱이 놈들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그렇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을 사임하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전국에 일어났던 시위의 구호가 부정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 본인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소란하고 데모를 하면은 이거 대통령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처럼 고려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했습니다. 이 사진에 학생들이 빽빽히 모여 있는데요. 강목을 들고 있다든지 쇠파이프 휘두르는 학생 없습니다. 어깨 동무하고 구호를 외치는 평화롭고 정당한 시위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 내내 기승급을 했던 정치 깡패들이 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합니다. 폭력으로 짓밟아 버리니까 그 다음 장면, 대열을 정돈했던 이 학생들이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아갖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깡패를 동원해서 정의를 외치는 학생들을 구타했습니다. 이게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입니다. 결국 4월 18일 폭력 사태를 계기로 해서 4월 19일쯤에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가게 됩니다. 그날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1960년 4월 19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이거 무슨 난중에 앉아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 모양인데 순순히 좋게 내주려고 해.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난 물러난다, 이런 충정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무슨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를 똑똑히 알았으면 해. 무엇인지 까닭을 알아야 해결할 걸 아냐. 참 이 말씀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권력보다는 나라를 생각했다는 애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천재 이승만이 인해장막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참 어리석어지실 수도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심정도 듭니다. 부정선거 저질러지고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학생들이 맞고 다치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까지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호소할 때는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이 넘었으니까 참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백해야 되는데 이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끝까지 허위 보고를 합니다. 홍진기 내무부 장관, 마산 사태는 1차로 민주당이 선도했고 2차로 제5열, 이거 이제 뭐 공산당이 원한 첩자, 반체제 세력 뭐 이런 의미겠죠. 배후에 그런 검은 세력, 붉은 세력들이 조정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최재형 문교부 장관, 학생들은 선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 조정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홍진기 내무부 장관, 최재유 문교부 장관, 이승만 대통령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록을 보면 4월 19일 그날까지도 전국이 시위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데도 끝까지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간신배들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지니까 4월 21일에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원 사표를 냅니다. 4월 21일 나라 망친 놈들의 사표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사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22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4.19 혁명으로 다친 부상자들을 방문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시위 부상자들의 만남은 슬프고 안타깝고 기묘한 장면입니다. 이게 왜 기묘하냐면요, 한쪽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학생들은 그 절대 권력자 이승만 정권하에 저지른 선거가 잘못됐다, 권력에 저항했던 투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움켜쥔 쪽과 그 권력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다가 다친 투사들과 만났으면 뭐가 좀 날카로운 적의가 보이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누워있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제히 외칩니다. 할아버지라고 외쳐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이승만 대통령도 눈물을 흘립니다. 선거가 잘못됐다고 외쳤던 학생들도요, 선거는 잘못됐지만 저 대통령 할아버지는 나라 지킨 훌륭하신 분이다, 이 박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 들어올 때 이 독재자야 물러나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쳤어, 사태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라고 외쳐요. 이승만 대통령 눈물을 흘리고 이 부상한 학생들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나 때문에 이 꽃다운 청년들이 다 다쳤구나, 내가 불구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불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왜 해? 뒤늦게 참 사태를 깨닫고 후회 섞인 한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 장하다. 나는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이 잘못과 부정을 보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죽은 백성이 되고 죽은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저항을 했어요. 나는 잘못해서 심판받지만 나의 잘못을 보고 저항했던 우리 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다. 이 젊은이들은 장한 젊은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독재자가 본인에게 저항했던 투사들에게 장하다, 본인에게 불의를 규탄했던 수많은 민족을 향하여 살아있는 민족이다,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격찬한 독재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4월 25일에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서울 시내 대학 교수 250명이 서울 시내를 행진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라는 플랜카드도 보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라, 물러나라 라는 구호가 플랜카드에 적혀서 등장합니다.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는 거의 마지막 무렵까지 부정선거 다시 하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는 얘기는 사태가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물러가라는 소리, 국민들이 물러가라고 시위다가 외치기 전에 제일 처음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교수 시위에서 물러가라는 플랜카드가 등장하고 이제 실수를 다 돌이킬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다. 시위다 대표에게 말하고 결국 하야의 길을 결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야를 결단하신 대목은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승만과 같은 시대 북한을 통치했던 김일성, 그 김일성의 잘못된 통치의 결과 나중에 400만이 굶어 죽습니다. 400만 굶어 죽이고도 죽을 때까지 어버이 수령 노릇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아들, 손자대까지 물려줬습니다. 같은 민족, 남북한에 세운 정권인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김일성에 비교해보면 187명 사망하고 나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 된다. 본인이 결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승만의 결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개명한 21세기에서도요. 최근 중동에 민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소위 자스민 혁명이라 그럽니다.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 이런 중동의 독재 철권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동의 독재자들 가운데 스스로 하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 수십만이 죽고 내전이 나고 1,0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국민들 다 거지 만들고 수십만 명 죽었는데도요. 독재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절단나도 정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개명한 21세기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저 중동 국가에서도 벌어지는 사태와 그 1960년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1960년에 187명 사망하고 나서 내가 물러나야 된다. 깨끗이 물러나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참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시자 함께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아내면서 싸웠던 반공투사, 저 자유중국 타이완의 장개석 총통이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참 각하의 수고를 우리 한국인이 오랫동안 기억할 거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장개석 총통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독재를 강하게 하신 분이니까 저 정도 독재하고 저 정도 시위했다고 물러나나. 어쩌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답장을 보냅니다. 내게는 위로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100만 청년 학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야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권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 부상 학생들 찾아가갔거든요. 이 학생들 장하다.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 장개석 총통의 편지에 대해서는요. 내가 위로받을 이유가 없다. 난 불쌍한 사람 아니다. 내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100만 청년 학도가 있다. 마지막 물러나는 순간에도 그분의 가슴에는 조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못해서 물러나지만 나의 잘못을 보고 들고 일어난 우리 한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고 그러다가 다친 이 학생들은 장한 멋진 청년들이다. 본인은 실패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은 우리의 민족 혼은 살아있다고
끝까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저질러서 나는 쫓겨나지만 그렇다고 난 위로받을 필요 없다. 조국을 사랑하는 100만 청년학도, 그 100만 청년학도가 누굽니까? 부정선거 규탄하고 물러나라고 시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권, 자신에게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애국의 길이었기 때문에 저런 애국자들이 있어서 나는 잘못을 저질러 심판받지만 우리 조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이승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평범한 필부로부터 한 국가를 이끄는 최고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기 때문에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앞가림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든 상관없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라도 흥한 것이 아니라 망할 때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야하면서도 이승만 박사는 조국에 대한 희망을 말했고 자부심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비록 내가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어도 내가 크게 잘못하고 실패하는 순간이어도 그때도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